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시장론 중에서 입지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하고요, 공업지하고 상업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된 출제 이슈는 상업지의 입지와 관련한 것들이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30회 때 이제 공업지 관련해서 하나가 이슈가 됐고 23회 때인가 한번 공업지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일단 공업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드는 쪽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 시장이 넓은 쪽에 입지하는 게 더 좋겠어라고 판단하는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이게 어렵다니까 이 문장 하나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니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줄여서 레시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자,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베비 이렇게 해서 레시오 베비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게 오히려 싸게 먹혀요. 그래서 레시오 베이비 아니고 베비 해서 레시오 베비 해서 레시오 베비 해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는 게 좋아라고 판단했던 게 레시라는 학자의 최대 수요 이론. 레시. 자, 그 다음에 베비에서 베버라는 학자는 공업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비용들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공업 입지는 수송비라고 하는 거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도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집적 이익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을 모두 합쳐서 집적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 비용이 포인트 뭐라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 해서 내용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어떻게 돼? 레시 베비에서 아까 앞에서 이제 지대론이라든가 공간 구조는 그건 좀 단순했었어. 거기까지는 다 외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학자들이 막 마구잡이 쏟아지게 됩니다. 레시 베비 해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베버의 최소 비용이라고 하는 거. 베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레시오 베비 이렇게 해서 공업 입지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업 입지 이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차라리 어떤 주제를 좀 디테일하게 다루면 공부를 해볼 맛이라도 있는데 이건 뭐 깊이 다뤄볼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시오 베비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자, 상업지에 관한 내용. 자, 먼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 하고요. 자, 중심지는 하나의 지역적 범주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심지 안에서 소매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넬슨의 바로 소매 입지 이론. 그래서 자, 중심지. 이건 스케일 크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중심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 그 하나의 중심지 안에서도 각각의 점포등이 위치함에 따라서 어디가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자, 문장 하나 외워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해서 이 명제 하나 가지고 끝내셔야 돼. 자,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에다가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중심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 입장에서 생산하는 서비스, 재화 이걸 기준해서 얘가 배달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인구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자,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23회 때는 좀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중심지라는 거, 자, 지역 섹터를 크게 보는 거예요.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 이렇게 이제 한 문장. 한편 중심지 내에 수많은 소매점이 있게 될 겁니다. 해서 각각의 소매점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넬슨 이런 학자는 이 각각의 소매점 입장에서 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란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이 정도로 거의 다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아까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 웨슈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가 지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리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서 살을 붙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들을 것이 자 이제 무엇이 있느냐 해서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뽑았던 게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자 인력 자 우리가 만유 인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요 항상 문제에서 자 새로운 신도시 뒤에 있는 인구가 기존의 A도시, B도시, C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항상 확률을 구하시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같은 경우 3표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A 상점, B 상점,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의 기본 틀이 돼.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문제에서는 방문 확률은 때려주기도 못 구합니다. 바로 구할 수가 없고 두 단계를 거쳐야 돼. 먼저 해야 했던 것이 바로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을 각각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공식 29회 때도 나왔었죠.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뭐냐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렇다. 유인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자 바로 도시의 규모라는 것이 인구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유인력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다 하십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성 도시로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이런 도시들이 있다고 쳤을 때 중심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거기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거리가 멀어지게도 못하다. 그만큼 그쪽까지 진입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남양주 이런 데 좀 멀어지거든요. 양평,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양평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 과천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울 지역에 더 많이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공식이 어렵다고요.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자 유인력 땡기는 힘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도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지금까지는 2개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3개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A도시, B도시, C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했다. 이때 A도시, B도시 또는 C도시로 B도시 인구가 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냥은 안 돼요. 먼저 각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땡겨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도시 고객 유인력은 자 A도시의 인구수 나누기 바로 D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A도시의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될 것이고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은 B도시의 인구수 나누기 바로 신도시 D까지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B도시의 고객 유인력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은 역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것.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것. 이런 게 고객 유인력의 문제. 그래서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해서 분모 삼고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가 됐을 때 만약에 분자가 A도시의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커플의 상권 분석 문형. 자, 30회 때 새로운 문제가 구성돼서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얘도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의 도시 안에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B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돼요. 원래 이제 우리 기본서 보시게 되면 허페 상권 분석 모형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이요. 지금까지 문제는 그냥 바로 고객 유인력, 거래 지역분의 인구 수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공식 별로 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은 바로 거리의 제곱분의 바로 상점 규모,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아까 신도시, 자, 웨일리의 소멸 법칙은 도시 간에 있는, 도시 간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를 따져묻는 것이고, 이 허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은 한 도시 안에 주민들이 어디로 주로 방문을 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 기준으로 봤던 웨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에서는 분자값에 인구 수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허페 상권 분석 모형 할 때는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거리 마찰 개수를 2로 항상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 정도 해야지 1분은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1분은 한 문제 겁나 풀기 어려워. 빠듯해. 이유는 무조건 문제 보게 되면은 그냥 각각의 고객 유인력, 뭘 물어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한다. 이게 암기가 돼야 돼. 우리 앞에서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오. 그 계산 문제 아니야. 암기 문제야.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게 뭐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풀어야 했었고요. 이걸 계산을 해야 했었고, 두 번째, 자, 바로 N년 후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이건 간단했었죠. 그냥 8억 8천이다. 개발되면 그럼 8억 8천이 바로 정보가 반영된 가치. 그리고 어려웠던 것이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 이게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8억 8천이 될 확률이 50%, 6억 6천이 될 확률이 50%는 8억 8천 곱하기 0.5. 그 다음에 거기다가 6억 6천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계산은.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해서 지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각각 곱해주게 되면 바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빼주는 과정.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의 가치다. 그러니까 순서가 머릿속에 암기 공식이, 계산 문제 공식이 미리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웨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 허페 상권 분석 모형은 주로 문제 패턴이 이렇게 계산 문제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볼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서는 못 풀고 나왔다고 그냥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암기라는 게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순서를 미리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뭐 D도시 D가 어쩌고 그 다음 문제고,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해서 인구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뭐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대부분 딱딱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래서 이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방문 확률을 물어보는 게 문제 기술인데, 무조건 뭘 구해라?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다 더해서 분모값 삼고 그 도시로 방문할 확률할 때
그 도시가 바로 분자값이 된다. 이게 바로 방문 확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시간이 되게 빠듯한 거예요. 빠듯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딱 떨어지니까 우리 계산 문제들요. 미리 이 순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본 문제 보면서 생각하고 이럴 시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똑같은 논리 구조가 화폐, 상권, 분석 모형. 무조건 각각의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금방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다 더해서 분모 삼고 그 상점의 방문할 확률. 이게 이제 그 상점이 바로 분자값이 되는 것이 바로 화폐, 상권, 분석 모형. 뒤에서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 거리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 상점의 형태에 따라서 거리 마찰 개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품점 같은 경우 담배 가게 이런 것들은 거리 마찰 개수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배 사려고 6km 밖에 있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붙여놔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 사는 저 아는 지인 중에 하여튼 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인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모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간에 뭐 들어봤다 뭔 소리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103세까지 담배 꼴초를 이렇게 쭉 사시다가 104세가 되는 해에 이제 나 담배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해인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담배 끊냐고 물어보니까 오래 살려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야. 부천에서 못 가겠다. 담배 가게까지. 거리 마찰 기수가 크거든. 시골이다 보니까 아니 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담배 끊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야. 대부분이. 실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약간 외진데 살다 보니까 깜빡 놓치고 담배를 안 사오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담배를 사러 나갔다 와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다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으면요 외진 섬 이런 데 가서 한 6개월만 살게 되면 자동으로 그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밤에 여름에도 섬 이런 데 겁나 추워. 근데 편점이 있어도 거기까지 들들 떨면서 갈 생각을 해봐. 근데 더러워서 담배를 끊고 말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뭔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 마찰 개수. 편의품점은 어떻다? 마찰 개수가 크다. 그래서 좀 멀면 안 가버린다. 그래서 103세 어르신이 담배 끊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비해서 전문품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다? 거리 마찰 개수가 작다. 인터넷은 배제하고 생각하시는 거야. 용산에 가서 어떤 컴퓨터 부품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뭐 2시간 걸리더라도 어떻다? 그거 사러 가야 되거든. 인터넷이 안 된다고 전제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데나 안 파니까. 그러니까 또 대형 TV나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산다. 큰 거 산다라고 했을 때 가서 봐야 되거든. 그 아줌마들이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저희 전단지가 훨씬 더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아나? 그래서 하여튼 본다고 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다? 거리 마찰 개수가 작다. 즉 거리가 멀더라도 어떻다? 가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마찰 개수의 개념을 가지고 30회 때 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 통계적으로는 레일의 소멸 법칙하고요.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제일 유력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계산기 조금만 활용합니다. 금방 세팅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자,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몇 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배비 해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배비 레시오 배비 이렇게 써 있었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해서 뭐 크, 중 이렇게 외워도 좋아.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아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런 식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지 이게 답이 나오지. 그냥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학자 이름만 대충 외워도요. 대강 문제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레일의 소멸 법칙이라든가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은 학자 이름은 포인트가 안 돼. 주로 계산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공업 입지론이라고 해서 배비라고 해서 배업의 최소
비용 이론.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비용 적은 것이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팔 때가 많아야 돼서 레시오,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학자 4개, 핫스 4개, 링크한 거 배우셔야겠고요. 자, 문제 가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 틀린 24회 때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쭉 안 나오다 30회 때 바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요, 사실 그렇게 연구 들어가실 주제는 아닙니다. 딱 키워드 하나만 보셔야 돼. 그래서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전제를 하게 된다. 합리적 경제인은 어떤 사람이야? 돈 적게 들어가는 거, 돈 아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번은 뭘 얘기한다고요?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지역. 여기가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시 합리적 경제인은 싼 거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한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최소 비용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보게 된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에는 인건비, 수송비, 집적 이익 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수송비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테고 집적 이익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럴싸해 보여. 아니야. 전체를 다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 그래서 이 얘기는요,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에서 미리 힌트를 줬어. 그래놓고 4번 지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 그래서 자, 답은 4번. 전체. 자, 집적 이익 플러스 그 다음에 운송비, 생산비를 다 더했을 때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걸 우리가 베비라고 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같은 건 개소리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 이거 한번 23인가 24일 때 한번 튀어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양을 늘리지 말고 베비. 자,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최소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자,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 요거 하나는 꼭 알아야 돼. 왜? 30회 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얘는 24회 때 문제니까 아마 출제위원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내게 되면 나름의 회심의 미소를 지을 거야. 야, 너네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때문에 뒤질 뻔했지. 올해 새로운 거 한번 만나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돌고 돌리는 거라고. 거의 한 80% 정도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야 이제 거의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돌고 도는 거, 어쩌다 진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발견을 하긴 하는데 상당수 문제가 돌고 돌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족보가 공부해, 족보 갖고 미련스럽게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못해, 양이 많아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족보가 되는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그래요. 이해가 되면 안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똑같은 문제를,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몇 번씩 풀어준 다음에 다시 번호 위치만 좀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꾸면 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번호 위치만 바꿔. 그러면 또 죽겠다고 그래. 아니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졌대. 하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아니 그걸 몇 번째 풀었는데. 그게 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다고. 이거는 양의 문제가 질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해서 베버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았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같은 옛날 문제. 이걸 통해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의 의미를 새겨야 되죠.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에 따르게 되면 중심지라는 것이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배달 가능한 영역에 최소한의 인구수가 존재해야지 어떻다. 바로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고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심지요? 자,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거죠. 기억은 옳은 거죠. 답이 될 확률 3분의 1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니은하고 니은도 봐야 되는구나. 도달 범위라고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재화의 도달 범위.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된다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가 도착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에서. 아우, 그, 놀래시네. 주무시다가 큰일 난 줄 알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바퀴도 같이 가나 있는 것 같은데 난리가 났네. 지금 바퀴 놀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서 다시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됐던 적이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이거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근데 내용을 제대로 안 외운 상태에서 이 니은번 읽어버리잖아요. 멘붕 와요. 멘붕.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우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소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게 뭐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갑자기 마다스카르, 저기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이잖아요. 프랑스 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마다스카르는 어느 나라 땅인가 이렇게 가서 갈 게 아니라 기본 데이터가 되는 몇 개만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재화의 도달 범위 방금 외웠잖아요. 배달할 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근데 쓱 보니까 와, 막 또 읽어봐. 수요가 0, 1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에서 이게 굳이 해석하면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수요가 0, 배달 안 시키는 동네. 뭐 그런 얘기라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수요가 너무 멀어갖고 사람들이 더 이상 배달을 안 시키는 지역. 이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이런 얘기라고. 하여튼 그러다 치고 오늘 하나 배우셨다.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더 이상 배달을 시키지 않는 동네. 거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세 번째. 자, 최소 요거치 중심제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에서 자, 일단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네요. 그래서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고요.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옳은 것을 고르셨었죠? 니은은 다 제거를 해야 되죠? 답 4번 되나요? 해서 니은 제거하고 디귿 옳고 리을은 신경 쓰지 맙시다 해서 다시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생산하는 지역을 중심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 배달 가능한 거리, 사람들이 더 이상 배달을 시키지 않는 거리,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바로 최소 요거치, 최소한 인구수, 수요 규모를 가리켜서 바로 재화의 도달, 최소 요구치에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24회 때 나와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싸움. 시간 내에 1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네 문제고, 오버돼 버리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도시와 B도시에 유인되는 규모. A도시로 갈 확률과 B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A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 봐야 되죠. 고객 유인력 A도시.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가 A도시 5km, 5의 제곱분에 A도시의 인구수가 지금 5만 명 돼 있나요? 그러면 얼마? 2,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계산 나오는 거예요. 2,000. 그럼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돼 있죠. 고객 유인력 B도시. 그러면 이제 거리가 지금 얼마? 10의 제곱이 될 테고 B도시의 인구수가 10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1000이 되나요? 그래서 자 이게 1000. 그래서 자 그럼 간수에 가는 거지. 두 개 더하면 분모값은 3000이 될 테고 3000분의 2000이 A도시, 3분의 2가 A도시, 3분의 1이 뭐가 된다? B도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구수가 얼마였었냐면요. 3만 명. 그래서 2만 명, 10,000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쉬운 문제. 옛날에 두 개므로 계산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장을 쭉 읽는 게 아니라 닥치고 뭘 구한다?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해본다.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지. 읽어, 보고, 거리, 다시, 이게, 그러면 시간들이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게 되면 초조해지십니다. 초조해지면은 중간에 마음 급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레일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뭐 필요 없고 자 A 도시, B 도시 여기 A 도시로 갈 사람하고 B 도시로 갈 사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럼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A 도시와 그 다음에 지금 C 도시 간의 거리는 얼마? 1의 제곱이 되게 1km. 그 다음에 A 도시의 인구수가 지금 얼마냐면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로 나눠야 되니까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1만. B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거리의 제곱이라서 2의 제곱이 될 테고요. 자, B 도시의 인구수가 5,000. 해서 5,000을 4로 나누게 되면 1250 해서 이게 1만이고 1250. 그럼 바로 이제 계산기 뚫게 되죠. 11,250분의 만이라고 하는 거. 그게 11,250분의 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A 도시로 갈 확률이 될 테고, 이 C 도시의 인구수가 지금 9,000명이라고 써져 있죠? 9,00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값이 나올 테고, 9,000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1,250분의 1250. 자, 그 계산기에 이제 두들기면 되는 거니까 9,000 하면 이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도 그랬었고 처음에 공부할 때 숫자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움찔한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이게, 자, 50, 50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만, 그 다음에 1250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게 내가 산수를 잘못했네. 이렇게 움찔하시는 산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숫자가 극단적인 차이를 두는 게 의외로 시험 문제에 많이 있고 수험생들은 숫자가 극단적으로 나와버리면 쫄아가지고 와, 어떻게 만하고 1250, 이거 가까워야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요 정도로. 그래서 뭐 답이 몇 번이 됐었나요? 이게 7,500, 1,500인가요? 아, 8,000에 1,000인가요? 그죠? 네, 요 5번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이제 검토합시다. 자, 똑같아.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 나와 있죠? 문제가 뭐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그림도 내고 별의별 소리 다 똑같아. 해서 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구해봐야 되죠? 40만이네요. A 도시와 자, 지금 이제 C 도시 간의 거리 10km라고 돼 있어. 그럼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100으로 나누면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얼마? 4,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얼마라고요? 4,000. 다시 거리의 제곱 나와 있잖아요. 100분의 10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40만.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지워버리면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4,000.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5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5의 제곱분의 인구수 얼마? 1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로 나눠주면 이게 5, 20에서 2만 나올 테고 2만을 다시 5로 나누게 되면 이게 4,000 나오나요? 해서 B 도시 고객 유인력 얼마? 4,000. 뭐 아주 간단해지죠. 고객 유인력 똑같으니까 각각 50%의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 요소 검토해 보니까 C 도시에 있는 사람 모두 A 도시, B 도시에서 구입한다. C 도시 인구수가 5만 명. 그러니까 25,000, 25,000. 충분히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대신 문제를 읽어보고 풀려고 하면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 읽는 데만 20초, 30초가 소요가 돼요. 20초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럼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힘들어져. 그래서 아예 그냥 무조건 레일리의 소멸 법칙 또는 허페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뭐만 생각을 하자. 닥치고 무조건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자. 이게 훈련이라고. 이게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지금 문제가 쉬워요. 뭐 쉽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됐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출제하는 게 두 개 도시 사이에 하나. 이제는 무조건 세 개 도시 사이에 하나 도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내더라도 수험생들 겁나 힘들어서 죽을 거야. 왜? 계산 문제가 지금 이제 3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체감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 2개 도시 물어보다 지금 3개 도시를 끌고 나왔고 3개 할인점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나마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나오면 100% 3개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냥 다 똑같아. A 할인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빼버리고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구해야 되고 B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면 되는 사안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은 일단 분자 값은 5,000 될 테고 거리가 얼마? 10의 제곱이니까 100 하면 고객 유인력 얼마? 50 나오게 될 테고요. 두 번째 B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20만인가요? 20만 맞나? 2만인가요? 나 이게 저 점이 마음에 안 들어. 2만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점 찍는 거를 4개의 단위로 찍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렇게 헷갈려. 그래서 자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자 분모값이 얼마? 2만. 분모값이 2만이 될 테고 거리가 얼마예요? 20km. 그러면 400이 되나요?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50. 그래서 50, 50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인구수가 얼마야? 30만 명. 전부 아니 60%만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만 명 중에서 반이 어디로? B 할인점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식처럼 뭘 생각해야 된다고 무조건 고객 유인력을 땡겨서 계산하셔야 된다고 문제 읽어보고 자시고 할 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50, 50에서 지금 아까 얼마 있었지? 9만 명이었나요? 36, 18이니까 18만 명 중에 반씩이니까 9만 명. 자, 요렇게 하면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조금 더 어려워져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자, 보니까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과 나와 있죠? 그게 볼 거 없어. 읽어보면 안 돼. 무조건 기계적으로 뭘 구해야 돼? 고객 유인력. 그래서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얼마입니까? 5의 제곱분의 500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 쓰고 자식할 것도 없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3이 나오죠. 그죠? 암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는, 요거 더 어려웠어요. 2가 나와요. 그럼 계산기 써야 돼. 450 나누기 얼마? 15, 그리고 15. 이렇게 두 번 나누게 되면 450. 그러니까 15의 제곱분의 4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급해 죽겠는데 뭘 분해 이런 게 어떻게 나와. 그냥 450 나누기 15 나누기 15 이렇게 두 번 15로 나누면 이게 값이 2라는 값이 나온다고. 이런 문제도 그래. 갑자기 고객 유인력이 확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엄매 내가 산수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쫄지 말라. 이상한 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20에 3에 2잖아요. 그러면 바로 25분의 얼마죠? 25분의 3, 25분의 2가 될 텐데 물어본 게 25분의 20을 물어보는 거죠? 25분의 20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제 대충 계산하면 80%인가요? 25분의 20은 80%잖아요. 그거 봐요. 금방 된다니까 80%라고 하는 거. 월 추정 매출액이라고 해서 두당 얼마? 35만 원 쓴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25분의 20, 80%, 0.8 곱하기 여기 인구수가 4,000명. 4,000명이죠? 그 중에 0.8, 80%가 어디로 간다? A 할인점. 그 다음에 두당 얼마? 35만 원 매출을 때리게 된다. 그럼 이제 이 금액 계산하면 답이 2번이가 나올 겁니다. 아니, 계산기 한 번만 쓰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만약에 한 10초 사이에, 10초 상간에 지금 고객 유인력을 다 계산하면 겁이 안 나. 80%도 금방 보여. 25분의 20. 그래서 곱하기 4하면 100분의 80이니까 80%.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방문 인구수를 계산해 봐야 되죠. 전체 인구수가 4,000명이라고 돼 있고 그중에 80%가 어디로 A 할인점으로 가고 주당 매출액 35만 원. 이렇게 되면 금방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게 되면은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다고 데이터가. 그럼 여기서 바로 20의 3의 2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10초 안에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 80% 계산은 약간 움찔하더라도 15초에서 20초면 다 끝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 인구수 4,000명, 그 다음에 35번. 이거 계산기 써야 되겠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1번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 화폐 상권 분석 모형이 됐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됐든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 고객 유인력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좀 어떤 식의 문제를 구성하든 항상 루틴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읽어봐.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데 항상 사람들이 갑과 을과 병과 정 이렇게 하면서 어렵대. 그려봐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잖아. 4번, 5번 이렇게. 그럼 또 4번인지 5번이면 또 생각을 해. 어차피 거기까지 못 읽는다니까 그 긴 지문을. 저거 있잖아요. 이중매매 적극 가담하면 4번 내지 5번 선의 정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정은 제2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틀린 편. 이런 식으로 문제체가 구성이 됐고 적극 가담할 때 대리인이 기어나와서 적극 가담해도 당연히 뭐 중간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7년 동안 6문제가 기어나왔었다고요. 답이 4번, 5번에 항상 깔려 있다고. 문제가 엄청 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맨날 하는 짓거리가 갑과 을과 병을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 그걸 설명을 해준다고.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으며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아도 읽는데 2분, 3분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철저한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그래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왜? 제가 느꼈으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학원 강사는 몰라요. 지가 먹만 하니까 자기야 뭐 충분히 1분 안에 떡떡 예를 들어서 순서득, 성수하게 되면 자기가 평생을 해왔으니까 외웠으니까. 근데 수험생들은 우리 투자를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는 알겠다 라고 했지만 문제를 툭 주면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움찔하게 된다고. 숙달이 덜 돼서 그래요. 양을 늘려서는 안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도 정말 다 저도 공부 덜 됐어. 이걸 막 보면 읽어본다니까. 제가 스스로 그랬다고. 곰곰이 읽어봐. 이미 2분 오버 됐어. 그 연구해. 이걸 어떻게 풀지? 어차피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화폐 상권 분석 모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30회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상권의 규모,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게 인력, 중력 같은 말이거든요. 이 모형을 수정해서 한 도시 안에서 각 상점이 매출할 수 있는 매출 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허프라는 학자는 상권 분석 모형을 만들어 공식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 무식하게 어떻게 푼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고객 유인력 이걸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 개수라고 하는 공간 마찰 개수 또는 거리 마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몰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KTX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KTX를 만든 목적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인구 분산에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인구 분산. 어떻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을 쉽게 갈 수 있게, 또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쉽게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 그럼 굳이 서울 비싼 땅값에 대가리 쳐박고 서로 지지고 먹고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KTX를 개통한 목적이 거기에 주되어 있었어요. 지방 분권화. 근데 현실은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서울의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해버리게 되더라. 이유는 바로 마찰 개수가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대전에서 롯데백화점 본점까지 기어오려면은 완전히 버스 타고 또 차를 끌고 오더라도 중간에 또 더럽게 교통 막히고 등등 해서 2시간 반, 3시간 걸려야지,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딱 도착하는 거야. 이런 쇼핑은 연병할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왔어. 그래서 그쪽 대전 쪽에 형편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궁시렁. 아우, 시골에는 뭐 이렇게 쇼핑할 물건이 없다고. 지랄. 하지만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 KTX를 놔니까 이게 대전에서 그 버스, KTX 타고 딱 서울역까지 한 1시간 안 걸리거든. 안 먹으면 김밥 한 줄 먹고 오면 딱 끝나. 그래서 깜빡 졸아버리면 큰일 나. 한신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KTX 종점이 서울역이 아니라 고양시 행신동인 경우가 있거든. 내가 가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리 마찰 개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교통 조건에 따라서 더 다 달라지게. 교통이 좋아지면 더 다 마찰 개수는 작아지게 된다. 또 아까 이미 물건 설명드렸잖아요.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 품종, 대형 가전 이런 것들을 꼭 봐야겠다. 그러면 멀리라도 더 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 품종 등은 거리 마찰 개수가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아까 담배 같은 건 어떻다고요? 3km 떨어지면 담배를 끊고 만나고. 그래서 이런 편의품점 등은 거리 마찰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공간 마찰 개수라는 것을 미리 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에 마찰 개수가 커지게 된다.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전문 품점일 때 일상 용품점보다 거리 마찰 개수가 작다. 작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 거리 마찰 개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특이하게 다 계산 문제 뽑아내다가 특이하게 냈던 것이 거리 마찰 개수.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다음에 괄호안에 들어갈 이론, 법칙 등 옳게 연결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이제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 아까 지대론, 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런 것들을 짬뽕을 해놓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고객 유인력, 흡인력 나와 있었죠?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두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서 여러 개 상점 얘기, 할인점 얘기가 나오면 hợp 상권 분석 모형이 될 것이고 두 도시 또는 세 도시 사이의 흡인력, 그러면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침입과 경쟁과 천이 뜻은 뭐가 된다? 점이지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봤었고요. 여기까지 알면 답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 특징이 그래요. 자, 거의 2개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줘.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중간에 하나 모르더라도 쫄지 말고 나머지 2-3개를 갖고 2개가 남았으면 2개 또는 3개가 남았으면 3개 그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중간에 막혔을 때 쫄지 말라고. 자, 다음에 세 번째 교통망 나와 있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도시 공간 구조는 몇 개 분리된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다 핵심 이론에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가 자 이렇게 묶어서 나왔던 문제 하나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웨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웨일리는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자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어려웠다고? 아니죠. 우리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의 중심지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어떻다?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비례 반비례가 바뀌었어요. 근데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자, 두 번째 이슈요. 자, 배버,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전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어떻다? 최적의 공장 입지, 공업 입지가 된다. 아까 24회 때 나왔던 주제 있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배비 때문에 바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레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30회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주제가 30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모르겠고요. 허프는 특정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거리, 그 다음에 상점의 규모, 그 다음에 경쟁 점포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경쟁 점포가 많으면 그만큼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점포 규모가 크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될 테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소가 있어야지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금 이런 얘기를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밋밋했어요. 자, 답은 1번. 여기서 주의하실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건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시험 문제를 풀 때 다들 3번을 찍고 지랄들이야, 진짜. 왜? 처음 본 놈이 나왔거든. 그동안 시험에 거의 16년 동안 한 번 나왔었거든. 컨버스 분기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나온 지가 한 10년쯤 지났어.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충 봐! 대충! 레일리의 소멸 법칙 해서 맞는 것 같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맞는 것 같아. 컨버스를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셔를 다음 중 모르겠는 놈을 고르셔. 이따위로 문제를 푼다고. 이게 자기가 찍는 건지 푸는 건지를 아셔야 돼. 찍는 족족 다 틀려요. 그래서 낯선 거 찍으려고 하지 말시라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공 깊이가 좀 얕아서 정확하게 이제 헷갈리긴 하고 정확히 내가 뭘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은 항상 어떻다고요? 거의 루틴대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을 뽑았어요.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0회 14번 문제. 자, 보니까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호이트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거 끝났지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된다라고 했었죠? 문장을 자세히 보지 마시라고. 봐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렇다고 끝났다고요. 기억번 오른표. 이걸 자세히 보려고 하시면 점점 쭈그러들어요, 나중에. 쭈그리가 돼가지고 두려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접근하면 쉽게 가는 거고, 어렵게 공부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자기가 선택하셔야 돼. 주기적으로 팔 것 같으면 해보고. 근데 저 진짜 지금 이 학기론 공부만 한 지 벌써 7년 넘었거든요.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헷갈려, 이게. 뭐라고 씹으려는지. 번역문이다 보니까 안 좋아요. 자, 그래서 호이트에 따르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인을 반영한 부채꼴 형상으로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 핵심 하나, 맞죠? 버젯의 동심원 이론도 핵심이 하나,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핵심 하나, 그리고 선에 따라서 교통이 선의 중심에 대해서 선의 선 해서 기억보는 오름표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레시 수요 끝났죠? 레시 수요 끝났죠? 이렇게 낸다고. 이걸 왜 냈겠어요? 바로 앞에 29회 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섹터를 크게 보면 뭐가 되고 바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될 것이고, 그 중심지 안에서 실제 소매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의 수요를 끌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레시 최대 수요 이론 똑같잖아요. 아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어디 있어? 5번 나왔었죠? 5번 나왔었죠? 이걸 보고 나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걸 끌고 들어온 거라고.
스케일 큰 거 냈으니까 좁은 거 하나 봐야지. 한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나왔었죠? 그럼 이거 빼서 하나 다른 걸 뽑아 봐야지. 뭐가 나와야 돼? 베비,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자, 요건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등에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제가 잠시 요 말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나름대로 얘들이 뭐라고요? 변형을 해놓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버의 최소 크리스탈의 중심지, 다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응해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지금 보니까 감 잡히시죠?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면 겁나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문제라고. 그러나 보시다시피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하면 그냥 수요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왜? 이렇게만 내도 사람들이 다 틀려주거든.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두 가지로 분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까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농경제 지대를 설명하는 게 튀넨의 위치 지대론이고, 그 다음에 알론소는 도시에 있어서 도심지의 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심이 있고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비싸고 멀리 떨어질수록 지대가 낮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알론소 입찰 지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어떤 토지에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꿈꾸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의액 이렇게 갔던 거고, 하나 더 지금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소위 튀넨의 이론. 소위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이 위치 지대설을 설명했던 논문 이름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건데, 하나의 중심지가 있고 비옥도가 동일한 토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어떻더라? 바로 지대가 높더라. 이게 이제 소위 고립국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 공간 구조론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봤던 것이 바로 공간 구조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튀넨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에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포인트 뭐가 된다?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한다고 보았다 해서 오른편이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의 포인트가 수송비. 도심지에서 가까우면 어떻다? 지대가 높아진다. 수송비를 아낀 만큼 지대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그래서 이건 다 오른편인가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30회 때 새롭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해서 29회 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0회 때 이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더럽게 어려웠어. 지문 자체가 길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쉽게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 도심을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아니죠? 그죠?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아는데 최소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지대 지불 능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기억에 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두 개 해결됐어요. 니은번 공간이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했다. 뭐가 됩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24회보다 오히려 쉽게 나왔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아까 29회 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됐다.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가 계층화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두 달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29회 때 나왔었다고. 그리고 나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니은번은 겁나 쉽죠. 기억번 모른다 치더라도 니은번은 쉽잖아. 중심지 딱 하나,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자시고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뭐가 돼야 돼? 다가 돼야 되죠? 니은은 다가 돼야 되죠?
니은은 다가 돼야 되죠? 그럼 답 3번 되나요? 그죠? 기업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해서 자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일 크게 봤을 때 개별 점포 단위에서는 소매 입지 이론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면 자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아 여기를 쓱 봤을 때 어디에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아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겁나 쉽잖아. 중심지. 이 용어 자체에 중심지론 나와 있다고. 쫄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쫄아버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전체를 몰라도 기업번은 어려우니까 패스. 모르면 무조건 패스. 니은번 중심지.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니은은 나는 자 니은은 어디에 걸려야 된다? 디귿에 다에 걸려야 되죠. 그죠? 니은은 어디에? 나 아니죠. 니은은 어디에? 다에 걸려야 된다고. 니은은 다에 걸려야 된다고. 니은은 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슈. 자 보니까 자 지금 자 특정 점포가 자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 어디에 해야 되는가? 자 버젯스 아니죠. 동심은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잖아. 중심지 이론 당연히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거에 가다 보면 대략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어려운데 기억은 새롭게 나온 주제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니은, 디귿은 좀 무난해요. 문장을 절대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억은 읽으면 안 돼요. 너무 길어지고 멘붕 와버려요. 간단한 거. 중심지 이론. 이것만 해도 아주 쉬워져요. 하여튼 요 정도. 그리고 지금 문제 자체를 보면 29회 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물론 30세도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나오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16년 동안 안 나오다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베비라고 해서 베비의 최소 비용 이론 24회 때 구성됐었고 자 29회 때 구성되다 30회 때는 거꾸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이런 것들이 앞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답은 3번 될 테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끝났나요?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자료 다 끝났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갈게요. 자, 시장론 보셨고 요는 계속 꼬리에 물고 간다는 거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